나는 지방의 한 호텔에서 객실 청소 일을 하고 있다. 기독교를 믿고 있기는 한데 무늬만 교인이란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호텔은 주변 경치가 좋아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었다. 같은 팀과 주야 교대로 일을 하는데 너무 피곤하거나 퇴근하기 싫은 날에는 손님이 없는 특실에서 몰래 잠을 청하곤 했다. 내가 사용하는 특실은 4층 구석에 있는 방으로 유독 손님들이 들지 않았다. 어느 날이었다. 오전부터 세찬 바람이 불더니 저녁이 되자 비가 무섭게 퍼부었다. 나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던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기대했던 약속이기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어차피 호텔에 있어야 하는데 마침 손님도 없겠다. 특실 욕조에서 와인이나 마시기로 마음먹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와인을 한 잔 들고 욕조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물에 몸을 뉘으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한참을 욕조에 누워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가 방에 들어왔나 해서 긴장이 되었다. 음악을 끄고 귀를 기울이니 바람 소리가 들렸다. 창문이 열렸는지 커튼이 심하게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였다. 나는 가온을 걸치고 나가보았다. 분명 방마다 모든 창문을 다 닫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세찬 바람이 들이치고 있었다. 물기를 말리고 나는 침대에 큰 대자로 누웠다. 금방 잠이 몰려오는데 잠이 들까 말까 하는 순간 몸이 밑으로 축 처지는 기분이 들었다. 가위에 눌리는 것 같았다. 일어나 보려 하였지만 꼼짝도 못한 채 조금씩 공포감이 몰려왔다. 그때 또다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도 들렸고 온 방이 그 이상한 소리에 휩싸인 것만 같았다. 나는 기절할 정도로 긴장돼서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그 순간 나와 마주한 창문이 열리면서 어떤 형체가 창문으로 걸어오는 듯한 것이 보였다. 얼굴은 눈, 코, 입의 형체가 불분명하고 아예 뭉개져 있는 것 같았다. 누가 봐도 귀신의 형상이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면서 생각한 것이 주기도문이었다. 나는 속으로 미친 듯이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기도문을 반복하여 외워보지만 기억나는 부분이 이 구절뿐이라 어쩔 수 없이 그 구절만 반복하였다. 그런데 내 앞으로 다가오던 형체는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움찔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못 외우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나던 형체는 두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평상시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 않았던 것을 그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 그 형체가 바로 코앞에 올 쯤이 되었다. 나는 겁에 질려 눈을 질끈 감고 나오지도 않는 소리를 힘껏 질렀다. 그때 몸이 확 풀리면서 가위에서 풀려났다. 가위가 풀림과 동시에 그 형체도 사라졌다. 고개를 들어 방을 보니 창문도 닫혀있고 비도 그쳐있었다. 나는 가위에 눌린 것뿐이었지만 그 형체가 너무나도 생생하였다. 식은땀이 흘러 침대 커버가 다 젖어 있었다. 서둘러 옷을 입고 그 방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그 형태가 또다시 나에게 다가왔다. 그 형체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까 내가 외우던 주기도문을 내가 외웠던 그 구절까지만 외우며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무섭게 치는 밤이었다. 나는 내일 치를 수학시험을 위해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었다. 사나운 바람과 거센 빗방울 탓에 창문은 계속 덜컹거리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게다가 번개가 번쩍이고 귀가 찢어질 듯 요란한 천둥 소리까지 이어져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그때 갑자기 형광등이 몇 번 깜빡거리더니 정전이 되었다. 아직 시험 범위를 다 보지 못한 나는 걱정이 들었다. 나는 캄캄한 방안을 이리저리 더듬어 겨우 손전등을 찾았다. 손전등을 켠 나는 책을 비춰보다가 턱 밑에 손전등을 대고 거울을 보았다. 어두울 때 흔히 하는 장난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정말 괴기스러워서 자신의 얼굴인데도 섬뜩해 보였다. 또다시 창가에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손전등을 얼굴에 비춰보는데 다시 형광등이 깜빡거리면서 전기가 들어왔다. 너무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가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벽에는 거울이 없었던 것이다. 경찰이 된 나의 첫 발령지는 시골의 작은 파출소였다. 시골이라 별 사건은 없었다. 경찰로서 첫 발을 내디딘 만큼 나는 열정이 대단했다. 별탈없고 무료한 환경 때문인지 파출소의 선임들은 나와 달리 긴장감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수칙대로 2인 1조로 착실하게 순찰 업무를 지켰다. 그래도 어쩌다가 한 번은 혼자 순찰을 돌아야 할 때도 있었다. 바짝 긴장하고 원칙대로 움직이는 내가 재밌었는지 어느 선임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 마을엔 귀신이 나오는 골목이 있어서 마을 표지판이 걸려있는 도로를 지나 이장님 댁 포도밭을 끼고 장터까지 이어진 골목에 가끔 귀신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냐며 놀리지 말라고 나는 선임에게 말했다. 선임은 여기 파출소로 발령난 사람 모두 한 번은 겪는 이야기라며 조심하라고 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선임의 표정에 나는 엉겹결에 알았다고 했다. 나는 귀신 이야기 같은 것은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겁도 별로 없는 데다 사후세계라던가 천국 같은 것들도 믿지 않는 무종교에 가까운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그냥 후배 놀리려고 겁주는 얘기쯤으로 들렸다. 며칠 후 우연찮게 혼자 순찰을 돌게 되었다. 군청 부근 술집에서 대여섯 명이 시비가 붙어 함께 순찰을 돌기로 한 선임이 그곳으로 투입되었다. 나도 마을을 한 바퀴 돌고 그곳 상황에 맞춰 합류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그날 밤 야간 순찰을 다 돌고 선임이 말하던 그 골목길로 접어들 때였다. 가로등 불빛으로 젊은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시골 마을에 저런 여자가 살고 있나 싶을 만큼 옷차림이 세련돼 보였다. 그런데 여자는 나를 향해 차를 세워달라는 듯이 팔을 흔들었다. 나는 여자 옆으로 차를 대고 창문을 내렸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여자는 집에 가야 하는데 너무 어둡고 무섭다고 말했다. 뒷말을 흐리는 것을 보니 집 부근까지 차를 타고 갔으면 하는 눈치였다. 나는 뒷좌석에 태워주겠다고 하니 여자는 고맙다며 문을 열고 차를 탔다. 여자는 말이 없었다. 나는 여자가 이곳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척집을 온 것인지 어쩌다 늦은 시간에 어두운 골목에서 혼자 길을 헤매고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여자에게 질척대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 잠자코 있었다. 마을을 벗어나 이웃 마을로 향하는 지점에서 여자가 말을 꺼냈다. 저 여기서 세워주세요. 나는 말했다. 네? 여기서요? 여긴 뒷산입구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여자의 태도가 어쩐지 서늘했다. 표정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여자는 뒷문을 열고 내렸다. 뭔가 찜찜하고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선임에게 연락을 했다. 선임은 술집 시비는 잘 정리되었다며 파출소로 돌아오라고 했다.
선임은 파출소 문을 열고 돌아오는 나에게 물었다. 순찰 중에 특별한 일이 없었냐고 말이다. 나는 특별한 건 없었지만 어떤 젊은 여자가 길을 헤매고 있어서 뒷좌석에 태우고 데려다 주었다고 말했다. 이웃 마을 중간에 있는 뒷산 쪽에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었다고. 선배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어두운 낯빛으로 나에게 물었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경찰차 뒷좌석에서 어떻게 스스로 문을 열고 내려? 그랬다. 경찰차의 뒷좌석 문은 누군가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다. 갓 일병이 된 여름, 나를 괴롭혔던 것은 장마였다. 그의 장마는 비가 아니라 물폭탄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엄청나게 내렸다. 주변 마을에 홍수가 벌어지는 일이 예사였다. 산사태가 난 곳을 임시로 복구하고 제방독을 보완하기 위해 나는 이리저리 불려다녔다. 드디어 지긋지긋하던 비가 그쳤다. 다양한 복구 작업을 위해 군부대와 소방대가 투입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실종자, 즉 시체를 찾는 일이었다. 비는 그쳤지만 마을 곳곳은 여전히 땅인지 강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물바다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병장과 일병, 2인 1조로 시체를 찾으러 다녔다. 매일 똑같은 코스를 돌며 잡초들을 헤쳐나갔다. 4일째 되던 날, 잡초라고 하기에는 너무 검어 보이는 풀이 눈에 띄었다. 보트를 타고 천천히 다가가는데 등골이 오싹했다. 아무래도 사람 머리카락 같았다. 그러나 같이 보트를 타고 간 병장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나는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긴가민가하여 병장에게 저 앞에 시체가 있다고 말했다. 병장은 처음엔 당황한 빛이 열력하더니 곧 아무렇지 않게 시체가 아니라고 말했다. 병장은 처음에는 당황한 빛이 역력하더니 곧 아무렇지 않게 시체가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검은 잡초는 없다며 시체인 것 같다고 말하자 병장은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평소에도 그리 살가운 병장은 아니었으나 유난히 행동이 과장되어 보였다. 병장의 성화에 나는 보트를 돌려 그곳에서 벗어났다. 보트를 타고 그곳에서 멀어지자 병장이 아까는 미안하다며 먼저 말을 꺼냈다. 그리고 어색한지 멍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동하다가 소방관들을 만났다. 소방관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나는 좀 전에 보았던 검은 잡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소방관이 위치가 어디냐고 묻기에 주변 지형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설명했다. 이야기를 들은 소방관은 바로 수색을 위해 떠났다. 집결지로 돌아온 나와 병장은 시설 복구 작업에 투입되었다. 그렇게 검은 잡초와 관련된 일은 깨끗하게 잊어버렸다. 다음날 아침부터 수색 작업에 투입되었다. 그런데 현장 분위기가 어수선하였다. 어제 수색 작업을 나간 소방관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순간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어제 나의 이야기를 듣고 수색을 나갔던 그 소방관이었다. 어제 같이 수색 작업에 투입되었던 병장이 어디선가 나타나 나를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병장은 아주 불안한 눈빛으로 나에게 소방관 이야기를 들었냐고 물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병장의 어머니는 제법 유명한 점쟁이다. 강에서 사람이 빠져 죽으면 물귀신을 마을에서 쫓기 위해 굿을 종종 하기도 했는데 굿을 끝낸 후에는 병장에게 언제나 당부하는 말이 있었다.
개울이나 강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는 절대 만지지 말 것. 물에서 죽은 귀신은 지상에서 죽은 귀신과 달리 하늘로 바로 못 올라가는데 자기 자리를 채워놓으려 사람을 끌고 들어가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병장은 내가 본 검은 잡초를 물귀신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과한 행동을 하여 피한 것이었다. 소방관은 최종 실종 처리되었다. 그리고 해마다 그 동네에는 익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나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신인 배우이다. 요즘 나는 한 연극에 캐스팅되어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그런데 회를 거듭할수록 마치 실제처럼 그 역할에 빠져들고 있는 날 발견한다. 이 연극은 공포물이고 나는 공포물의 주인공이다. 다행히 관객들은 매해 환호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다. 일반적으로 공연장에서 느끼게 되는 공포는 연출자와 배우, 무대 장치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잘 버무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이 연극은 달랐다. 왠지 모를 소극장 안의 음침한 분위기가 공연을 공포로 몰아갔다. 관객들은 모두 한여름밤의 공포를 만끽한 채 돌아갔다.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연극은 실화다. 지금 그 실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한다. 은하는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에 빠져 23살까지 소극장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해왔다. 그녀는 결국 대학로에서 이름난 배우가 되어 공포물에 도전했다. 지금의 나처럼. 관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러나 팬들의 성원과는 달리 그녀는 점점 야위어갔다. 그저 너무 열심히 연습해서 그런 것이려니 주변인들은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연출가를 찾아갔다. 공연장 무대 뒤에서 빨간 드레스를 입혀주겠다는 속삭임이 들려 더는 무서워 공연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출가는 그녀는 이상한 사람인 듯 쳐다보다 곧 연극도 끝나고 이렇게 대박나는 공연에 주인공도 되기 쉽지 않으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설득했다. 그렇게 공연은 계속되었다. 은하의 몸은 야위어갈 뿐만 아니라 연기에 실수도 늘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 연극에는 여주인공이 흰색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는 주요 장면이 있었다. 그녀는 대사 도중 무대를 휘저으며 허공에 비명을 지르는 등 연극과는 상관없는 말들을 내뱉었다. 그렇게 날뛰는 그녀의 목에는 칼자국이 선명했고 상처에는 분수처럼 피가 솟구쳐 나왔다. 이 모든 상황이 연출로만 알고 있는 관객은 동요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연에 환호했다. 그녀의 흰 드레스는 점점 빨간 드레스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지금 그 실화를 연기하고 있다. 그리고 매회 연극을 할 때마다 천천히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을 받고 있다. 빨간 드레스 입혀줄게. 빨간 드레스. 텅 빈 무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배우가 빨간 드레스로 옷을 물들이던 바로 그 자리다. 저는 산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요즘이야 여러 가지 이유로 산행을 즐기는 사람이 많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자연의 고요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산을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웬만하면 일기예보가 좋지 않거나 산속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 산행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10년 전쯤 겪은 끔찍한 사건 때문입니다. 10년 전 산악 동아리에 가입한 저는 완전히 산에 미쳐 매주 친구들과 어울려 산을 오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방학 때 저는 친구 몇몇과 더불어 한 달 동안의 등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정을 넉넉하게 잡은 것은 단순히 산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답사하고 지식을 쌓는다는 계획도 함께 설정했기 때문이었죠. 우리의 모든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몇몇 험하다는 산들은 대부분 정복을 끝낸 상태이고 다음 일정은 무등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사실 무등산은 그리 험한 산이 아니기에 가볍게 다녀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거기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대부분 험한 산들의 등반을 끝낸 우리는 산행 전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기예보를 무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을 든든히 먹고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정상까지도 아무 일 없었고 내려오는 길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쯤 내려와서 잠시 휴식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워서 건너편 봉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쪽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건너편 봉우리에서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채 1분도 되지 않아 이쪽 봉우리에도 비에 당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여름 소나기는 그 기세가 놀라워서 순식간에 등산로를 없애버려 산속에서 길을 잃게 만듭니다. 소나기는 우리가 짐을 다 챙기기 무섭게 덮쳐왔습니다. 우리는 산 아래를 향해 급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5분 정도 달렸을까요? 소나기는 집중호우로 변하였고 등산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우리는 비를 피할 장소가 없는지 주위를 살피면서 뛰었고 조금 내려가자 바위 밑둥이 깎여나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발견되었습니다. 바위 밑에서 아주 오랫동안 비를 피하여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여자 멤버들은 이미 겉옷이 젖어 체온이 내려가면서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비뿐만이 아니라 바람까지 피할 곳을 찾아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날은 곧 저물 모양인지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산장이 저 멀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그곳은 산장이 아니라 군인 대피용 간이 구조물이었습니다. 간이 구조물이라고 해도 나무로 튼튼히 지어져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2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부 시설 중 나무로 된 것을 잘게 잘라 조심스레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비상식량으로 가져간 초콜릿을 나누어 먹었죠.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멤버가 이제 밤도 깊었으니 어둠을 뚫고 위험하게 내려가기보다는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도 그 말에 동의하고 하산을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지금까지 치른 등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넘어가자 천장에서 물방울이 똑 하고 한 방울 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 드디어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빗물 새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닥불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마에도 한 방울, 손등에도 한 방울.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닦는 순간 물방울이 이상하게 끈적거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물방울을 닦으려고 손을 댔다가 이상한 끈적임에 인상들을 찡그렸습니다. 뭐지? 하면서 천장을 올려다본 순간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명을 지른 여자 멤버는 한 손으로는 눈을 가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천장의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사람 눈이 있어. 나머지 멤버들도 일제히 손으로 가리키는 쪽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층과 아래층을 나누어 놓은 나무 판자가 벌어지는 틈 사이로 사람의 눈동자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방울은 바로 그 눈동자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음악 동아리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전공 공부보다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나는 2학년 여름 동아리 후배들과 함께 강촌으로 MT를 가게 되었죠. 내가 열심히 계획을 짠 덕분인지 인원수, 날짜, 장소, 회비 등 모든 MT 준비가 순조로웠습니다. 드디어 MT를 가는 날 아침, 남자 6명과 여자 4명이 청량리역에 모였습니다. 경출선을 타고 강촌임역에 내려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자전거를 빌려 타는 등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저녁 겸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마침 숙소에는 넓은 마당과 평상이 있어 탁 트인 자리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달아올 때쯤 언제 왔는지 낯선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근처 서바이벌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장이라 소개하였고, 더불어 오늘이 서바이벌 게임장의 야간 개장 첫날인데 손님이 없다며 싸게 해줄 테니 참여해보지 않겠냐며 우리를 한동안 설득하였습니다. 동아리 후배들은 술 기울이는 오른 탓인지 아니면 야간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것에 대한 흥미가 생겼는지 단번에 게임을 하겠노라 승낙하였습니다. 술에 친한 나는 평소 나를 잘 챙겨주던 동아리 후배 A와 함께 숙소에 남기로 하고 남자친구를 포함한 동아리 멤버 8명이 4대4 편을 나누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숙소에 있던 우리는 방에서 쉬다 마당으로 나와 평상을 정리하였고, 그렇게 동아리 후배들을 기다리고 쉬고 있는데 매우 큰 총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크고 묵직해서 서바이벌 게임용 총소리라기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든 나는 밖으로 나가서 남자친구와 일행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2시간이 지나 자정이 다 되도록 동아리 멤버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걱정이 된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숙소로 들어갔는데 서바이벌 게임에 갔던 남자친구를 제외한 동아리 멤버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온몸이 흙투성이인데다가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상약을 챙겨와 다친 사람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다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한참 신나게 하던 중 남자친구가 갑자기 산의 경사진 곳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다른 일행들이 그를 구하려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남자친구가 산에서 떨어졌다는 소리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방문이 떨어질 정도로 세차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자 남자친구가 큰 소리로 빨리 여기서 도망가자고 하였습니다. 나는 남자친구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분명 산에서 떨어진 남자친구가 숙소에 돌아올 리가 없다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나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듣기에 그 목소리는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확실하였고, 나는 말리는 친구들의 팔을 뿌리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 쫓기는 듯한 남자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다짜고짜 나의 손목을 잡아채더니 여길 벗어나야 한다며 미친듯이 소리쳤고, 어느새 내 뒤로 다가온 동아리 후배들은 소리치는 남자에게 당신은 누구냐며 따지듯이 묻고는 나를 다시 방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나를 남자친구에게서 떼어내려는 듯한 멤버들의 모습과 미친듯이 소리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나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의 몸이 남자친구 쪽으로 기울어지자 남자친구는 나를 데리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가로등이 있는 도로변의 버스 정류장에 다다르자 이제야 나의 손을 놓아준 남자친구는 무서운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숙소에서 봤던 애들 전부 산에서 죽었어. 그 아저씨한테 전부 속은 거야. 서바이벌 게임 총이 아닌 실탄이 잠겨있는 총을 우리한테 주더라고.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 아저씨가 우리한테 총을 쏘더라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 경찰서부터 가자. 우리는 다급히 경찰서로 가서 모든 걸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수사를 나왔고 수사 결과 산속에는 총상을 입은 7구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숙소에는 사인이 심장마비로 추정되는 후배 A씨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